2017년 8월 14일 영국 북동부 샤이니로 밤 9시 44분 밤 11시 44분 밤 11시 45분 새벽 12시 51분 이 사건의 신뢰성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놀썸브레아 경찰국의 CCTV를 전부 확인, 분석하였고 영국 북동부 지역 최대 신문사인 썬데이 선지의 이 사건의 공판 기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영상의 수위가 다소 높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자막이나 음성이 묵음으로 처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충격적인 비하인드 영상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967년생 윌리엄 맥팔은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조그마한 시골 동네 그린 아일랜드에서 자란다. 1921년부터 1971년에 걸친 아일랜드의 내전으로 인해 그의 홈타운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 어딘가 항상 사람들의 한숨이 새어나오는 도시였다. 그는 2명의 누나와 1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부모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며 말 그대로 방임된 상태로 성장한다. 도시의 영향이기도 하고 불안정한 가족 상태에서 자란 윌리엄 역시 제대로 된 양육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자랐고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반사회적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 Just running about in the estate with a pair of Wellington boots on and a pair of shorts and just like a feral child. He didn't seem to have any friends at all, but everyone knew him. People did really avoid him because he was just, there was something not right. 그는 어릴 적부터 항상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다녔었는데 주로 작은 막대기나 망치, 칼, 그리고 어떤 때는 전기톱을 들고 다니기도 했었다. 그는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각인시키며 다녔고 그들의 불안한 시선과 행동들을 즐기며 다녔다. 그의 어릴 적 행동 양식의 특징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었는데 그에게 무엇인가 반항을 하거나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무척 얌전했으며 자신보다 약한 상대인 타인에게는 무척 잔인하고 개념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동네에 있던 실버스트림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중 항상 착하게 아이들을 무척 챙겼던 여교사에게 끔찍한 짓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 윌리엄은 어느 날 밤 몰래 창문을 깨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그 여교사 자리 앞에 놓여있었던 어항 안에 모든 물고기들을 잡아 잔인하게 죽여 한 마리는 그녀의 책상에다, 한 마리는 그녀의 책 속, 한 마리는 칠판에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는 그녀의 의자에다 올려놓고 도망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약 40마리의 죽은 생쥐를 잡아 학교에다 전시해 놓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별명은 매드 존, 미친 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의 악행들에 대한 타 학우들의 시선과 교사들의 시선은 더욱더 윌리엄 그 스스로를 악랄하게 악하게 만들도록 한다. 참고로 전 세계의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어릴 적 혹은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항상 힘없는 동물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팩트이다. 그리고 그가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다니는데 주로 폭행, 절도에 대한 죄들이었고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살던 이웃, 그 당시 86세 마사 길모어의 집에 침입하기로 한다. 그는 마사의 집 침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엄청난 현금이 깔려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1996년 5월 5일 일요일 새벽 그는 심한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 마사의 집으로 망치를 들고 다가간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2번 누르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집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인지, 하지만 거동이 느린 마사는 그 순간 방문 앞에 지팡이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거라 예상했던 윌리엄은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데 그 순간 침실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던 마사와 맞닥뜨린다. 서로 너무나 가깝게 살던 이웃이었기에 마사는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기색이었고 순간 당황한 윌리엄은 손에 쥐고 있던 망치로 그녀의 후두부에 3번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쓰러진 마사의 가슴 흉골을 쓰러뜨린다. 혈흔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사체를 두고 그는 바로 도주하고 그녀의 강병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3시간 만에 그를 체포한다. 참 어리석게도 그의 지문은 초인종과 집 문고리에 그대로 묻어 있었고 그 지문을 조회 그가 바로 윌리엄이라는 것을 특정하게 된 것이다. 은퇴 전 한 해운회사의 매니저로 일했던 마사는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왔던 노인이었다. 윌리엄은 그 순간 그 가엾은 노인을 몸으로 그저 밀치고 도망가거나 그녀의 돈만을 빼앗고 달아날 수 있었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힘없는 노인을 무참히 살해해버린다. 1997년 4월 11일 사건 약 1년 후 윌리엄은 북아일랜드 벨패스트 크라운 법원에서 마사 길모어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해 그가 30세가 되던 해였다. 1978년 2월 16일 영국 더럼에서 태어난 스티븐 어니는 누나 한 명과 가난한 노동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 그의 나이 13세 때 여러 물품들이 실려있던 커다란 트럭 한 대에 방화를 저지르고 차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절도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세 때까지 여러 건의 절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강도 상해를 입히며 여러 전과를 쌓게 된다. 무엇보다 그가 저지른 17세 때의 절도 사건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조용히 집으로 침입해 현금과 예물만을 훔치고 달아나는 전형적인 절도와는 다르게 마지막에는 꼭 방화를 일으키고 도망간다는 점이었다. 그는 방화에 대한 무엇인가의 환상과 불법적인 자신의 행위의 증거들을 모두 없애주는 끝마침을 찍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1998년 여름 스티븐이 20세가 되던 해 그의 친한 이웃이었던 존 그린웰은 당시 73세의 은퇴한 약사였는데 존 그린웰이 매우 친절하고 부유한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니는 그에게 접근, 친분을 쌓고 그의 집에 기중품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당시 암과 사투 중이었던 존 그린웰은 주로 침대에서 생활했는데 그런 존 그린웰의 상태를 알고 스티븐은 그의 집을 절도하기로 마음먹는다. 1998년 12월 25일 존 그린웰의 집으로 몰래 침입, 그의 집에 있었던 그 당시 고가의 제닉 카메라를 훔치고 그 카메라를 훔쳐 달아나려는 순간 어쩐지 마음이 바뀌어 2층인 그의 침실로 올라가 홀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던 존 그린웰의 머리를 훔쳤던 그 제닉 카메라로 여러 번 묻혀 그를 살해한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사살처럼 자신이 준비해온 큰 칼로 그의 가슴을 사망케 한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때 집에 있던 TV와 VHS 레코더를 들고 나오는데 마지막 물론 그 집을 빠져나올 때 방화를 저지르는 것도 잊지 않는다. 불이 일어난 광경을 보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집 주변을 탐문수색에 들어가고 뜬금없이 어느 한 집에서 TV와 VHS 레코더를 들고 휴지통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스티븐을 발견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은 그를 불러 세운다. 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경찰은 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보고 그가 여러 건의 방화와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알아내 그날 밤 바로 그를 체포한다. 하지만 그가 존 그린웰의 집에서 그를 살인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던 상황. 경찰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스티븐의 지문과 DNA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존 그린웰의 1층. 그의 집에서 없어진 TV와 VHS 레코더의 자리에 놓여진 하얀색 투명 스카치 테이프에서 스티븐의 지문과 DNA를 발견하게 된다. 멍청하게도 스티븐은 존 그린웰의 집에서 TV와 VHS 레코더를 들고 나올 때 한 번에 들고 나오기 위해 저 두 물건을 한 번에 테이프로 꽁꽁 싸서 이동하기로 생각하고 테이프를 썼던 것이 그만 그의 지문과 DNA를 남겨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29일 사건 발생 약 1년 후 그의 나이 21세 때 뉴캐슬 크라운 법원에서 그는 73세 은퇴한 약사 존 그린웰을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지막 재판날에 그를 목격한 그 당시 담당 형사 콜린은 그의 얼굴에는 여느 후회나 회환,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감정의 동요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I was watching Unwin at the time, and in my eyes he showed no remorse whatsoever. At the end of Mr. Greenwell's case, I was interviewed, and I remember saying quite clearly that I thought Unwin was a very, very dangerous man, and I didn't say that lightly. 그리고 그는 영국 켄트에 위치해 있는 남성 중범죄자들만을 가둬놓는 HMS 스왈사의 교도소로 이송되는데 그곳에서 같은 한 방에 쓰게 되는 셀메이트, 바로 윌리엄 맥파를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언가 비릿한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많은 사건, 살인에 대한 공유를 하며 친한 친구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약 14년간의 가석방의 조건이 주어지는 최소 형량을 살다 출소하게 되는데 2010년에 먼저 교도소로 들어왔던 윌리엄이 석방된다. 그리고 2012년 34세의 나이로 석방이 된 스티브는 출소 몇 달 전 자신이 10대 때 만나서 데이트했던 동네 친한 동생이었던 레이첼과 전화통화와 편지로 계속해서 교류하며 다시 친분을 쌓는다. When I first started talking to Stephen back in prison, I didn't really think much of it. A mutual friend got us talking again through phone calls and letters and stuff. He had the charm when I was speaking to him on the phone, made everything seem that it was okay. 그리고 스티븐은 출소 직후 그녀와 만나 데이트 후 몇 번의 잠자리를 하게 되고 레이첼은 스티븐의 딸을 임신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둘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가 되어 스티븐의 고향 더럼안에 있는 샤니 로우 마을로 들어와 정착하게 된다. 홈타운으로 정착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는 것처럼 보였던 스티븐은 직업도 갖게 되는데 어느 한 호텔과 부동산 업체의 보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일명 핸디맨의 직업을 갖게 된다. Many men who engage in criminal and violent behaviour are fathers. And I would say that none of them are good fathers. What they are very good at is performing the role of the good father, the doting father, because they're aware that that is going to distract attention. 그리고 가끔씩 그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항상 음주 후에는 스티븐의 아내를 향한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었다. 그는 언제나 아내 레이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조여왔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며 항상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그녀를 괴롭혀왔다고 전한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신의 친구였던 몇 년 일찍 출소해 있었던 윌리엄과의 전화통화 후에도 문득문득 폭력적으로 자신을 대했다는 것이 아내 레이첼의 증언이었다. 그리고 윌리엄이 가끔씩 스티븐의 집으로 놀러오기도 했는데 그의 첫인상에 대한 아내 레이첼의 증언이다. McFall was very scary. Just the way he looked. That he had a lot of anger inside him, which was really scary, yeah. I never felt safe around him. 그리고 딸의 양육권은 아내였던 레이첼이 가져갔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딸과 만나 아버지로서의 책무는 모두 다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스티븐과 윌리엄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7년 여름부터 샤니 로우 마을에 있던 세인트 오스왈드 테라스의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다. 1990년 5월 14일 북베트남 하노이 근처에서 태어난 쿠엔, 일명 영국 이름 애나는 2010년 더 나은 경제적 삶과 유학을 위해 영국 버틀리로 이주하게 된다. 그녀는 영국 버틀리 소재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낮에는 근처 부동산 회사에서 회계사와 매니저로 근무, 밤과 주말에는 그녀와 같이 영국으로 이민 와서 터를 잡은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근처 네일살롱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4살 배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4살짜리 아들은 애나 자신이 영국으로 데려와 키우고 있었고 딸은 베트남에서 전 남편이 키우고 있었다. 애나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와 본국 베트남 가족들을 위해 영국에서 번 돈을 거의 다 송금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그녀의 여동생의 증언으로는 애나는 매우 근면하고 성실, 오로지 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잡을 뛰며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살던 중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는 전 남편은 그 둘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 별로 없어 아이들을 방치,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부인 애나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가끔씩 애나에게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점들 때문에 애나는 남편과 헤어지고 그 둘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영국으로 와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투잡을 뛰고 있었던 것이었다. 2017년 4월 어느 한 부동산 회사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애나는 많은 손님들에게 렌트를 해줄 여러 채의 하우스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하우스들의 관리 감독을 하던 중 그 집들의 시설 보수, 수리를 하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당시 36세 스티븐을 만나게 된다. 스티븐은 그녀가 관리하고 있던 여러 채의 하우스들의 보수를 해주면서 애나와 안면을 트게 되었고 서로 자신들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과 골치 아픈 시설 보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아무런 군말 없이 와서 도와주는 스티븐에게 애나는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사건 날 당일에도 애나는 자신의 친여동생에게 스티븐의 친절함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렇게 약 1년 후 2017년 8월 14일 오후 5시 23분 영국 샤니 로우의 오스왈드 테라스의 스티븐 하우스. 스티븐의 안내를 받아 스티븐의 집으로 들어가는 윌리엄이 CCTV에 찍힌다. 오후 6시 17분
애나는 버틀리에 위치한 글리터 네일샵에서 나와 자신의 차 블랙 아우디 A4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다. 오후 7시 22분 애나의 차가 샤니로우의 오서엘스 테라스 도로에서 포착된다. 오후 7시 24분 애나는 스티븐 집의 뒤편의 갓길에다 잠시 자신의 차 블랙 아우디 A4를 주차한다. 그곳은 오래 주차할 수 없는 구역으로 잠시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주차하는 공간이었다. 오후 7시 32분 약 8분 동안 스티븐의 집 뒤편에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애나. 약 2분 후 7시 34분 애나는 스티븐의 마중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게 된다. 이 순간 이후 애나가 이 집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모든 추측과 가정을 뺀 오로지 CCTV 기록으로만 밝혀진 타임라인. 약 2시간 20분 후 오후 9시 51분 집에서 나와 자신의 밴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스티븐의 모습이 CCTV에 찍히게 된다. 오후 약 9시 57분 밴에서 내려 근처 ATM기가 위치해 있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스티븐. 그곳에서 누군가의 카드로 약 500파운드, 하나로 약 80만원을 인출하고 조그마한 양주 한 병을 사서 나가는 것이 편의점 CCTV에 찍힌다. 오후 11시 44분 스티븐의 집 뒤편. 스티븐과 그전까지는 CCTV에 잡히지 않았던 그의 친구 윌리엄이 나와 무엇인가 흰색 천으로 덮여있는 물건을 들고 아까 애나가 잠시 주차해놨던 아우디 A4 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그 흰색 물체를 넣는 것이 포착된다. 참고로 애나의 키는 157cm. 스티븐 홀로 그 흰색 물체를 앞쪽에서 들어 옮기고 있었고 흰색 천이 그 물체에서 벗겨지지 않게 천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윌리엄이었다. 오후 11시 54분 약 20분 후 근처 도로에서 애나의 차 아우디 A4가 도로를 달리고 있던 장면이 포착된다. 8월 15일 새벽 12시 8분 다시 약 15분 후 스티븐의 집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던 곳에서 다시 한번 애나의 차가 포착된다. 새벽 12시 18분 썬더랜드 지역의 석세스 로드에서 걷고 있던 스티븐과 윌리엄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된다. 새벽 12시 38분 약 30분 동안 그 지역을 걸어 스티븐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온 스티븐과 윌리엄은 그의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다. 새벽 12시 50분 썬더랜드 지역 한 외진 곳에서 차량 화재가 나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그곳으로 출동해 화재를 진압. 그 차 안에서 불에 타 시신에 드러난 항구의 시신을 발견한다. 애나가 그 집을 들어간 이후 약 5시간 만의 일이었다. 새벽 12시 55분 스티븐의 차량이 다시 썬더랜드 어느 한 지역에서 찍히게 되고 그들은 근처 우체국으로 가 누군가의 카드로 다시 한번 500파운드의 돈을 인출해서 돌아가는 것이 확인된다. 새벽 1시 50분 화재를 진압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그 시신이 불에 의해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신원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차 안에 있던 타다 남은 여권과 이민 서류들이 발견되지만 정확한 신원을 알 수가 없었다. 아침 7시 킬링월스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애나와 같이 살던 그녀의 여동생은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 잠에서 깬다. 어젯밤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하우스 중에 한 채를 보러 간다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오늘 아침까지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전혀 없었기에 여동생은 즉시 경찰서로 가 그녀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그녀의 모든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들을 경찰에 제출한다. 그날 오후 스티븐과 윌리엄은 각자 집 근처 몰에 가 쇼핑을 하고 펍에 들어가 술 한 잔씩 마시며 유흥을 즐긴다. 그날 밤 9시경 애나의 여동생은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전화는 친언니인 애나의 아우디 차량이 완전 전소된 채로 외딴 마을 길가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그리고 애나로 추정되는 항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여동생에게 알려주게 된다. 추후 그 시신의 치아로 신원 식별 확인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시신은 애나의 시신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그 시신이 애나의 시신으로 확인되자마자 경찰은 그녀의 명의로 된 크레딧카드와 데비카드의 사용 출처를 조회하고 그녀가 실종된 시간 이후부터 사용되어진 곳을 탐문 수사, 어느 한 편의점에서 사용되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 편의점의 CCTV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CCTV 안에 그녀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스티븐을 발견.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애나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하는 중 그녀의 차가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테라스 근처에서 파킹되었다는 것을 CCTV로 확인. 그 근처의 모든 CCTV로 확인하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스티븐의 집의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비로소 여러 CCTV 물증과 그녀의 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받아 스티븐의 집으로 출동. 그를 검거하고 그의 집안의 모든 물건들과 흔적들에 대한 감식을 시작한다. 그리고 죽은 애나의 집에서 발견된 그녀의 칫솔과 마스크에서 채취한 그녀의 DNA와 동일한 DNA들이 스티븐의 집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던 중 그의 집에 스티븐뿐만이 아닌 윌리엄이라는 사람도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윌리엄까지 추후 그의 공범으로 같이 체포하게 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그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 정확히 48시간 이내에 모두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들이 체포되고 약 6개월 후 2018년 2월 20일 뉴캐슬 크라운 법정에서 배심원단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이 이후부터는 영국 북동부 지역 최대 신문사인 썬데이 선지의 법원기자 롭 케네디가 작성한 뉴캐슬 검사 제이미 힐과 피고인 스티븐과 윌리엄의 실제 공판기록, 그 공판기록 약 5일치를 전부 확인한 충격 실화 파일의 재구성입니다. 이 공판기록들로 그날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소 노골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폭력적인 문장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심원단 여러분, 피고인들은 영국 이름 애나, 베트남 이름 쿠엔이라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검찰 쪽의 수사는 주로 피고인들 스티븐과 윌리엄 사이에서 주고받은 소셜미디어, 전화와 문자들, 그리고 스티븐 집 주변의 CCTV 영상들을 취합하여 수사하고 그날의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28세의 애나는 2010년 영국으로 이민 온 후 대학을 졸업, 자신의 4살짜리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왔던 키는 157cm, 체중 50kg도 채 안 되는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안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나 허가가 없는 여러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대신 구해주고 임대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도중 부동산 중개업 회사 안에서 지금 피고 스티븐과 조우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애나는 같은 베트남 이민자들 몇몇과 함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동산 중 몇 채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합법적인 의료용 대마초 작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있었던 스티븐은 그들이 키우던 대마초 작물의 소량을 그들의 동의 없이 훔쳤고 그 소량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전화 데이터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마 이 전체 작물들을 취득하기 위해 그녀를 타겟으로 잡았다는 것도 유력한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14일 사건 당일 그녀는 여동생과 네일살롱에서 일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부동산 중 하나에 임대차 계약을 서명하기 위해 게이트헤드에 있는 임대 중개인을 방문했었고 스탠리 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도 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갑자기 샤이니 로우에 있는 스티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오후 7시 24분에 그의 집 뒷뜰에서 찍힌 그녀의 외관은 그의 집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를 뒷문 길가에 잠시 정차한 상태였고 그녀의 핸드백을 그대로 차에 놓고 나왔으며 갑자기 누군가의 문자를 받고 스티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물론 스티븐의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간 약 4시간 후 그녀의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하얀 시트에 덮여 뒷문으로 나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그 4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유추, 진실에 더 다가가기 위해 철저하게 수집한 법의학 증거 및 조사와 함께 이제부터 피고인을 신문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스티븐 씨, 처음 어떻게 애나를 알게 되었나요? 저는 부동산 업체에서 시설 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직업인데 그녀는 그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서로가 많이 친했었나요? 네, 그럼요.
저희는 서로 보자마자 공통점도 좀 있었고 제가 그녀를 위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가 관리하는 여러 하우스들을 돌면서 군말 없이 고장난 곳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을 고쳐줬죠. 그녀가 절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녀와 친했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더 친밀한 관계까지 갔던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희는 직장에서 만난 친구 사이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저에 대해서 약간의 호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8월 14일 사건 당일 그녀가 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제가 집에서 친구인 윌리엄과 같이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나가 문자가 와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대마초를 더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겠다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직접 만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대마초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피고인도 알고 있었군요. 그럼 당신도 대마초를 집에서 어느 정도 키우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대마초를 어릴 적에 잠깐 피워본 거 말고는 본 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니 친구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녀가 당신 집으로 들어간 후 무엇을 했나요? 그냥 저랑 그 대마초를 키울 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가 관리하는 하우스의 보수에 대해서 논의한 후 그녀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녀가 그 집을 직접 나가는 CCTV에 대한 기록은 없던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녀의 키가 작기 때문에 벽에 가려져 안 보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피고, 저희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군요. 저희 과학 감식반이 당신의 집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들과 법의학 소견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거나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애나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원해 본 결과 그녀는 그 당시 당신의 집에 윌리엄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피고인 당신들은 그녀가 도착하기 1시간 전 정확히 오후 6시 16분 서로 문자를 보냈고 윌리엄이 당신에게 보낸 문자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집안에 대기하고 있던 윌리엄은 그녀가 당신과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정체불명의 둔기로 그녀를 폭행하고 바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당신 둘은 그녀를 무참히 폭행하고 고통에 몸부리치는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당신들이 준비한 여러 물건으로 그녀를 성폭행하죠. 그녀의 혈흔 자국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바로 식탁 바로 옆 거실 바로 직전 부분이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잔혹하게 폭행당했는지 위아래 천장까지 너무나 많은 혈흔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거 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제가 아니라 저는 애나와 함께 식탁에서 일 이야기를 하다 잠시 딸에게 전화가 와서 뒷마당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한 통 받고 왔어요. 근데 바로 식탁 앞에서 무엇인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애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뛰어가 봤더니 윌리엄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그녀에게 그의 오른쪽 발로 애나의 얼굴을 밀면서 동시에 그녀의 목에 어떤 끈을 매고 있었고 대마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힘껏 그를 말려보려 했지만 너무 놀라고 무서운 나머지 강하게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가 의식이 없어졌고 저는 그냥 그녀가 바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아까 전에는 그녀가 그냥 제 발로 집에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절대 그녀를 해칠 만한 사람도 아니고 해칠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리셨네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서 발견된 몇 개의 물건에서 그녀의 DNA와 분비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첫 번째, 당신의 집에서 발견된 이 총열 기다란 이 부분에서 그녀의 분비물과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 뜻은 당신들은 이 총으로 그녀를 때리고 폭행한 후 이 총열 부분을 그녀에게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추론되는데 왜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은 윌리엄의 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뭐예요? 당신 집이잖아요. One of these fuckers. One of these. Look at that baby. You see.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스타워즈에서 광선검 장난감, 일명 라이트세이버라고 불리는 이 스틱 끝부분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걸로 그녀한테 무슨 짓 했어요? 그 스틱은 제가 그날 애나의 4살 배기 아들 선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선물 고맙다며 직접 만져보기도 했고요. 아마 그때 묻은 거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스틱 장난감을 만질 때
밑에 손잡이 부분을 만지지 누가 스틱 제일 끝부분부터 만집니까? 심지어 손잡이 부분에서는 그녀의 DNA는 일체 나오질 않았다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집안에서 발견된 마블 로고가 새겨진 속옷에서 그녀의 DNA가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속옷 중앙 부분에서요. 그녀를 저항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바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당신이 그날 입었던 속옷에서 그녀의 DNA가 검출되었다고요. 속옷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그날 입었던 바지에서도 검출되었어요. 이래도 발뺌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사실 저희는 육체적인 관계를 딱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날은 아니고 3일 전인 8월 11일 날 애나와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까 전에는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는 그저 비즈니스 친구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8월 11일 날 당신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저 바지와 속옷에서 그녀의 DNA가 다량으로 나온 것이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부릴 것 같아서 우리가 사건 날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당신 집 근처에서 위치해 있던 CCTV 모두를 확인했어. 근데 그녀는 8월 11일 날 그 집에 가기는커녕 그녀가 일하던 네일 살롱에도 출근하지 못했어. 왜냐? 그녀의 4살짜리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간 날이었거든. 그날 당신의 집 주변에는 당신 말고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어. 계속 거짓말 할 겁니까? 뭔가 잘못되었어요. 11일 날 그녀와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제가 어떻게 더 입증을 시킵니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그럼 이때는 왜 그랬어요? 그녀가 들어가고 약 2시간 반 후 갑자기 그녀의 카드를 들고 왜 돈을 인출해 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와 모자는 왜 저 밤에 썼습니까? 추후에 신분이 드러날까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그녀가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고 직접 자신의 통장에서 500파운드만 뽑아달라고 대마초에 대한 무슨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저한테 부탁했었습니다. 그녀가 원해서 해줬던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그저 그날 제가 평소에 앓고 있었던 안구 건조증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그걸 변명이라고 대고 있습니까 지금? 그녀가 당신한테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돈만 뽑아달라고 그랬다고요? 왜요? 그녀 직접 가면 되는데 아까는 또 그녀가 당신과 대화만 나누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갑자기 윌리엄이 그녀를 죽이고 있었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녀가 당신에게 카드를 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왜 자꾸 진술이 매번 바뀌는 건가요? 6개월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사체를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는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윌리엄이 직접 그녀의 시신을 들었고 저에게 협박을 했어요. 자신을 지금 안 도와주면 너의 딸까지 죽이겠다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그녀의 시신을 그녀의 차 뒷좌석에다 넣었고 그와 함께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 끝으로 가서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다는 게 그녀와 차에 불을 냈다는 거죠? 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이 뒷좌석에 있던 그녀의 얼굴과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했고 그 직후 둘이 서로 걸어서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스티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먼저 하늘에 있는 애나에게 할 말 없어요? 그녀는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너무 슬픕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다른 피고인 중 한 명 윌리엄에 대한 재판신문 과정의 재구성입니다. 윌리엄 씨, 당신이 스티븐과 감방 동기죠? 네, 저희는 같은 방을 썼습니다. 서로 많이 친했나요? 서로 친구였었죠? 아니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한테 깜빵에서부터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네, 그가 처음 제 교도소 방으로 들어온 후 제가 잘 때 저를 죽도로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매번 살해 협박이다 뭐다 당했습니다. 스티븐이 출소한 후 저에게 가족 협박과 살해 협박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험한 꼴 볼 줄 알라면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조금 도와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럼 애나와는 당신은 일면식이 없었나요? 네,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서로 인사했나요?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날 스티븐이 시킨 빨래를 하러 집 뒤편에 있는 세탁실에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기척이 났어요. 저는 그게 가끔씩 찾아오는 스티븐의 딸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계속 하던 일 하려고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몇 분 있다가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안 부엌 쪽에서요. 그래서 제가 부엌 쪽으로 빨리 가보았는데 스티븐이 제가 처음 보는 아시아 여자를 뒤에서 오른팔로 헤드락 걸듯이 묶고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진 그녀의 두 손을 묶더니 제가 빨래하려고 벗겨놓았던 베개 커버를 그녀의 얼굴에다 씌워버렸어요. 저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려보았는데 스티븐은 듣질 않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베개 커버에 얼굴이 가려진 그녀에게 총으로 머리를 몇 대 치더니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가위로 저에게 애나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스티븐은 시도했지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스스로 욕을 하면서 그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너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너무 그녀가 불쌍해서 나가 있겠다고 했고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녀는 이미 아무런 의식 없이 식탁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스티븐은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주사기를 사용했나요? 스티븐이? 네, 그 주사기에 위스키를 넣더니 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의식이 돌아온 그녀 장난감 스틱 같은 걸로 그리고 그녀에게 통장 카드와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알아낸 비밀번호를 가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아, 그리고 돈 뽑으러 가기 전에 그녀의 얼굴에다 다시 그 베개 커버를 씌우고 갔습니다. 그녀가 그 집으로 들어간 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정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저보고 뒷마당 창고에 들어가 있으라고 총으로 위협해서 저는 이미 애나는 죽었고 저라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얌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CCTV로는 사체를 같이 들고 가서 같이 방화했다는 추측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가 저보고 그녀의 시체 옮기는 것을 도우라고 했고 그녀의 차에다 실었더니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가져온 휘발유통을 열어 그녀에게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녀가 관리하는 하우스 중 한 곳에서 대마초 작물을 몇 개 훔친 사실이 있죠? 저는 대마초 어릴 적이나 손댔지 지금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스티븐 집에서 본 적 없습니다. 윌리엄, 당신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군요. 배심원 여러분, 이 영상은 스티븐 폰에서 포렌식한 자료 중 한 영상입니다. Hello, Stewie, baby. Well, you want to see my friends? You want to buy some Chinese Thai stick? Lovely cheese, real cheese.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말은 당신은 그저 스티븐의 폭행을 당했던 불쌍한 그의 감방 동기였을 뿐이고 애나 그녀에게 그날 어떤 폭행도 성관계도 방화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저는 오랫동안 스티븐의 피해자입니다. 그럼 그녀가 그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이 문자는 무엇이죠? 당신이 스티븐에게 보낸 문자일 텐데요. 그 말은 저희에게 쓰는 일순간 재판장에 있었던 모든 배심원들은 입을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재판 끝에 2018년 4월 25일 그들의 마지막 재판날 판사 저스티스 모리스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체증된 DNA 증거들과 그들이 사용했던 폰을 포렌식한 결과 그리고 과학적인 법의학팀의 진술들이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스티븐의 계획하에 공동정범인 윌리엄과 함께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들의 유죄 판결에 동의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 둘의 살인전력 처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악마들이 세상으로 섞인 일은 없을 거라며 판사 모리스는 애나를 살인,
사체 훼손, 방화의 혐의로 당시 나이 40세 스티븐과 51세 윌리엄 모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비하인드 스토리. 사건 전말에 대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하고 있던 2018년 3월의 어느 날 애나의 시신을 부검한 한 검시관의 소견이 재판 중 밝혀지는데 이 사실을 안 재판장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다. 애나의 사체 안, 정확히 말하자면 장기, 폐 속 안에서 화재가 날 때 발생되는 화재 잿가루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말 뜻은 그녀는 적어도 그 둘이 그녀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일으키는 순간 직전까지도 숨을 쉬며 살아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윌리엄의 재판 마지막 날 검사가 물어본 그가 스티븐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해명은 배심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 말은 그냥 저희끼리 쓰는 하나의 속어입니다. 스티븐 실제로 가끔씩 중국식 카레를 저에게 끓여주곤 했었는데 저희가 그 카레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먹는 날이면 그런 식으로 여성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단지 그런 말장난이지 실제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부엌에서 실제로 그 시간대에 끓여 먹은 카레 접시와 주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 뜻은 당신들은 부엌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애나를 보면서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실제 식탁에 앉아 저 카레를 끓여 먹었다는 겁니다. 이건 두 명의 공동정범에 대한 심증이 굳혀지는 순간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2017년 8월 13일 그녀가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스티븐은 그의 5살짜리 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약 6시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물론 그 옆에는 윌리엄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의 5살짜리 딸은 재판 당시 언급되었던 스타워즈 스틱 장난감을 들고 아빠인 스티븐과 같이 놀았던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스틱은 범행 도구로 쓰여진다. Just before the murder, Stephen had had my daughter on the Saturday night, overnight. He came, dropped her back off on the Sunday, sort of late morning, just seemed normal. Mr. McFall was also sitting in the car, but hadn't gotten out of the car. 2017년 8월 15일 새벽 12시 10분 이 두 살인마는 애나를 그녀의 차에 싣고 방화를 한 후 미리 주차해둔 스티븐의 차까지 걸어와 그의 차를 탄 후 오스왈드 테라스 스티븐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윌리엄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자신이 펍에서 만난 썸 타는 한 여성에게 그 사진을 전송한다.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But sometimes when I hear the stories from the two defendants, I was very resentful that I cannot control myself. Chúng nó bịa ra những cái mà chị nghĩ là không bao giờ có. They make up story. They made up story that I just cannot imagine how can they do things like that. Because I imagine that when my sister first met them. She thought that the two defendants were a kind person as well. She was very naive. Chị cứ tưởng tượng là khi nó bước chân vào căn nhà đấy, nó cười rất là tươi. She can imagine her smile when he entered the house. Nó sẽ hỏi thằng nhân viên đấy là mày có khỏe không, hay là nó sẽ có nghĩa là nó cái kiểu nó rất là thân thiện đấy, nhưng mà tại sao nó cái người đấy lại làm được như vậy với nó? She would be very friendly to Mr. Unwin, and she cannot imagine how any person can do anything like that to such a nice girl. Không bao giờ cho ra được. Nó quỷ không phải người. I think they should never be released. They are evils. Mình nhân đạo với con người chứ đâu có nhân đạo với quỷ được. We can be kind with anyone in the humankind, but cannot be kind with to the evils.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